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반서방 진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다자 외교 데뷔 무대인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서 오늘 특별 열차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위해 20여 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중국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반서방 진영 지도자들을 시진핑 주석과 펑리 위안 여사가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개발도상국이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반서방 진영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让我们在上海精神指引下，从天津再出发，向着更加美好的未来，开启充满希望的新航程。 시 주석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와 튀르키예, 베트남 정상 등과 차례로 회담에 나섰습니다. परस्पर विश्वास, सम्मान और संवेदनशीलता के आधार पर 방중에 앞서 공정한 다극 세계 질서 구축과 중로 밀착을 강조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짧은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틀간 정상회의를 마친 뒤 텐진 선언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를 비판하는 표현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개막 뒤인 모레 베이징에선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북중로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막루에 오르는 만큼 반미 결속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입니다. 열병식을 이틀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 이동을 위해 단둥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일부 철도 노선 운영이 중단됐고 대규모 북한 선발대가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소원했던 북중 관계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편중 외교의 한계를 느낀 거라고 평가했는데 향후 중국의 경제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희엔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밀착에 집중해온 북한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종전 논의가 시작되면서 북러 군사협력 말고 다른 외교적 돌파구가 필요해졌던 겁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한계를 느꼈을 거라며 6년 만에 방중에서 어떤 협력이 가시화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면은 우리로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도 아무 대가 없이 김 위원장을 초청하진 않았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바라는 건 경제 지원이 첫손에 꼽힙니다.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전후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되지 못한 인적, 물적 교류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있대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 외에도 중국이라는 뒷배가 필요한 거고.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한자리에 서는 모습 자체로 대내외 선전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전승절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과 접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고 현재로선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재판과 수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조만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내린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은 임무를 하달한 건지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우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인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해야 할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은 위법성을 알고도 계엄 실현을 도운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 측은 계엄법 시행령에 따라 검토를 지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회의에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지시도 전달됐습니다. 특검은 포고령 위반자 수용 목적이 아니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이는데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했을 뿐이라는 게 박 전 장관 측 설명입니다. 출입국 금지를 담당하는 출입국 규제팀이 출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도 양측 시각은 판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 체포 시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공항에 외국인이 몰려 혼란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임무인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다진 뒤 전격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전 장관 측도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불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각종 청탁 의혹에 휘말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 수사 이후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청탁 의혹에 연루돼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침묵을 깨고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은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통일교는 교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8천만 원 상당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에서도 선물을 잃어버려 전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식사 자리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거나 통일교를 찾은 권 의원에게 한 총재가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SNS를 통해 한 총재에게 인사하기 위해 통일교를 방문한 건 사실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일 뿐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각종 청탁이 교단 허가를 받아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결국 특검은 윗선 한 총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기간이 그제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VIP 경로선의 실체를 밝혀내는 등 존재감을 증명해 왔는데 한 달 연장된 활동 기간 남아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2차 수사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60일에 걸친 1차 기한이 종료됐고
오는 29일까지 30일 더 의혹 규명을 이어갑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최수근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 외압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를 확인한 게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해병대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진술을 도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으로부터 받아낸 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시인한 것도 작지 않은 성과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경로 이후 이 전 장관 등에게 어떤 지시가 전달됐고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황유성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도 당시 군 내부 동향을 파악하려는 의도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군 정보기관을 이끈 인물이라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정황, 그리고 군 내부 지시나 보고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배경에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령관 구명을 청탁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역시 구명 청탁에 연루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 그리고 의혹의 정점이자 경로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수사도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특검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김 씨 역시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방패를 뚫을 진술과 증거를 최대한 끌어모으는데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면 직에서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보장돼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민방 공동대담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순수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준비해온 발언을 해 뉴스를 만들고 SNS나 기자들에게 자기가 한 발언을 막 밝힌다며 정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의 출마설을 언급하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급기야 대통령실 수석급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겁니다. 보도 이후 이 위원장은 SNS에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면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면서 기관장의 법적 임기를 보장하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고 받아쳤습니다.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 방통위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건 예산 낭비고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꾸는 건 독재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강도 높은 반박에 대통령실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또 김건희 씨에게 금거부기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상대로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위원장의 휴가는 지난달 29일 밤 재가됐지만 휴가라고 해서 법률상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며 정기국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며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다시 띄웠습니다. 특위는 또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지자체장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제법에만 집착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지금을 민주당은 특검 2단계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시선은 법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쉽게 말하면 직위원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위는 아직 당 지도부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특위는 또 지자체장들이 특검 사각지대에 있다며 신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계엄의 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얼 했느냐고 콕 집으며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완전 청산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이 전형적인 특혜 행정이라고 오세훈 때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사업이자 시장의 치적을 위한 예산 낭비였다는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잿밥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자체장까지 내란몰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기승전 내란 프레임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또 국민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야는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열람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간사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협치 모습은 요원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 방문차 국회를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접견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김 총리 측에서 먼저 장 대표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장 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상견례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되는데 앞서 장 대표는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민주당과 이를 입법 폭주 규정하며 전면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 사이에 양보 없는 싸움이 전망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월의 첫날 국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본격 돌입합니다. 9일과 10일 여야 대표들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고 15일부터는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 질문으로 국정 전반을 겨눕니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첫 전장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오면 이르면 9일, 늦어도 10일에 표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 과제도 쟁점마다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공언한 검찰개혁의 경우 민주당은 당장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는 동시에 다양한 여론전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2배, 3배로 싸워주시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게 혁신의 출발입니다. 728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로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를 토대로 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며 대대적 삭감을 경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까만 넥타이를 맨 상복 차림을 예고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옷차림만큼이나 그 여느 때보다 거친 여야의 불꽃 대결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9월 정기국회 오늘 개막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대정부 질의 일정까지 굉장히 빼곡하게 예정이 돼 있어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이 정기국회가 개회되게 되면 뭐 아무래도 여야 원내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대정부 네. 질문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감사, 정기국회, 저 예산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지만 네. 이번 뭐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지금 여야 간에 상당한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법, 그리고 또 더 센 특검법 처리가 지금 예고돼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여야 간의 충돌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만 항상 역대 이 정기국회 개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야가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더 긴장도가 높은 이유는 결국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여야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대립과 갈등이 점점 더 커져왔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정권 교체가 되면서 여야의 공수가 지금 바뀌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여야 모두 새로운 이 위치에서 새로운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일종의 뭐랄까요, 한쪽은 개혁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한쪽은 투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더 전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쪽도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뢰밭이 다 예고돼 있죠. 지금 보십시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철이 25일 날 될 예정인데 여기에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개혁법 지금 포진하고 있죠. 게다가 법원조직법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원 제도를 바꾸는 그 엄청난 법안이 지금 대기 중이고, 언론중재법 말할 나위도 없죠. 지금 뭐 언론에다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과 함께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시키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법까지도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임기조차도 아예 이 정부가 맞추는, 그리고 다 전부 쫓아낼 수 있는 법안까지.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좀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우는 야당 얘기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외에는 지금 상황이 없는, 막는 상황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돌파해낼지가 전체 고민스러운 입장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권성동 의원의 지금 체포동의안도 9일로 예정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9월 한 20일까지는 정말 양쪽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 하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하나 여기에 이제 그 균열점을 하나 낼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여야 그러니까 대표들을 불러서 혹여라도 여기에서 약간의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변곡점을 만들어 오지 않는 한 사실상 9월 한 중순까지의 여야의 극한 대치, 벼랑 끝 대결은 이거는 뭐 현재 예정돼 있는 수순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우원식 의장은 이 개원식에 화합의 의미로 한복을 입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드레스 코드를 정했어요. 상복으로 정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복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소위 말하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행을 하고 있고, 이 최근에 지금 그 애니메이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이 애니메이션으로 인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와서 한복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을 해서 이 지금 원식 의장이 한복 이 지금 개회식을 이렇게 제안을 한 모양인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한복을 입고 있을 그런 한가한 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네.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 특히 지금 의석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뭐 언필칭, 뭐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로 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늘 오후에 만약에 펼쳐질 경우에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복이 상당히 화사한 반면에 상복이라고 한다면 검고 칙칙한 이미지, 그것이 자아내는 미묘한 대조가 정말 국민들의 뭐랄까요, 이 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 현재 흘러가는 이 정치권의 현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한복을 입고 등장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상복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그 우원식 의장의 일종의 의도화된 자기성이 만들어낸, 저는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으면 각자가 그냥 양복을 입고 나오든 뭐 좀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든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화합을 억지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한복 입는 게 어떻겠냐. 뭐 차 교수님 입장에서는 한류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하자. 근데 사실 우리 국회 정치가 지금 이렇게 극한 대치로 나가 있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묻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도화된 부작위를 가지고 공개한다고 그게 실질적인 협치와 되겠습니까? 물론 아마 우원식 의장은 형식이 내용을 좀 규정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따랐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사실상 내용이 형식을 유도합니다. 유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자기적으로 모양새를 강제로 꾸민다고 해서 그게 진짜 협치고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되는 겁니까? 차라리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차라리 토론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히려 여야에 주문할 건 주문하고 여당의 원로답게 오히려 여당 대표에게 협치라든가 차라리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좀 나서줄 것을 노력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이렇게 모양새를 갖춘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저도 좀 이번에 논란을 보면서 괜히 그러다가 국민의힘의 반발만 오히려 산 것 아니냐. 물론 국민의힘도 상복을 입고 9월 1일 날 정기국회 때 등장하는 게 옳냐 그르냐 논쟁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굳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부작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용적인 격돌은 아마 내일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최규진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저는 봐요. 일단 음주운전 논란이 가장 큽니다. 2003년도에 음주운전 단속에 0.817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면허 취소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음주운전은 금품 수수와 함께 교육공무원 승진 등의 불이익에 주어지는 5대 주요 사유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교육감을 무려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육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음주운전하고 금품 수수한 사람들의 교육을 이런 징계를 주도합니까? 장관이? 그리고 또 하나 논문 표절 본인은 이제 그 당시에 자신의 좀 눈높이에 대해서 사과를 일종의 하는 건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윤리라는 거는 시도 때도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표절이라뇨. 저는 이게 장관으로서 가능한 일인지 또 묻고 싶고 그다음에 막말 논란은 저는 번외로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딸의 책까지 홍보했다는 거 이거는 알뜰한 부정을 넘어서 이거는 사실상 교육부 장관의 자질에 저는 이거는 심각한 흠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차라리 그러면 사과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음주운전 이것도 말이죠. 전혀 자료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범죄경고 조회 나중에 비판 여론이 이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공개하는 거 이거야말로 피하고 보겠다는 심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런 태도들이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문제가 된다면 깔끔하게 저는 정리해야지 군색한 변명은 오히려 국민 부하만 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이 논문 표절 의혹이 이번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딴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한번 보여주는 또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최규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논문을 쓴 것이 2006년 소위 말해서 교육 연구 윤리 기준이 확립되기 이전에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엉성한 시절에 했다고 본인은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적절치 못한 처신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음주운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당시 음주운전하여서 그때 밀어붙였는데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는 식의 아마 좀 반론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음주운전의 시기 자체가 2003년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그거 그때 당시 처벌받았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일체 없었다고 한다면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 또한 이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이렇게 입이 열 개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정치적 편향 논란인데요. 사실 이 최규진 후보자가 정교조 해직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이 검찰 수사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들의 입시 비리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가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나치다. 한 가족을 도륙내고 멸문제화까지 가는 그런 식의 보복적 그 검찰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증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최규진 후보자가 사실은 지금 세종시 교육감을 벌써 3번이나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국민검증을 3번이나 거쳤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여당 일각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최규진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역량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도덕적 기준을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버티기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 번 다 연속해서 낙마시키기 부담 가는 건 저는 알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에도 이런 후보자를 결국 말하자면 추천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대목에서는 심대하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이거 논란이 제기된 것 중에 뭐 그 정치 편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뭐 약간 가치관의 문제라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나머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되고 본인은 뭐 해당 기준이 정립되기 전에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절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또 외교까지 마친 상태에서 다시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이 기준점들을 좀 통과시킨다면 차라리 낙마를 2번 하더라도 또 새로운 후보자 찾아서 국민 눈높이 만족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적격인 후보자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도 국민 반응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굳이 이렇게 부적격이 많고 흠결 있는 후보자, 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정거래하겠다는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30번이 넘는 체납 있는 후보자를 갖다 놓는 게 그게 정말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부합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점들은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소구되는 지점들을 잘 갔을 때 당장은 조금 손해보고 국정 동력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길게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더 순항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을 저는 첨언드립니다. 네, 자 정기국회 여야 격돌에 단 하나 변수로 앞서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네. 성사될지 여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독 회동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김민석 총리와 국회에서 접견을 하긴 하는데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뭐 이야기를 논의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네.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리가 야당의 대표가 취임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 케이스인데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 대표되는 야당과의 대화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단독 면담을 전제로 한 여야 지도부 회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는 전향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장동혁 대표가 1대1 회담을 고수하는 이유는 빤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소신은 빤한 것이죠. 본인이 강한 지금 대여 선명성 기치를 내걸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면전에서 1대1로 딱 만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이 지금 검찰개혁이라든지 또 뭐 이 더 센 이 특검법 강화 같은 거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보이는 것이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금 패싱하고 있는 지금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를 오히려 역패싱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1대1 마주 앉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나는 나의 상대는 이재명 대통령이지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라는 거 빤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이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어차피 지금 이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 하나의 단초가 김민석 총리와의 면담이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리가 먼저 장 대표를 네. 만나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일단 정치인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약간 공간을 약간 허용받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과거 대독 총리라든가 그냥 그 대통령의 의전 역할만 수행하는 그런 총리와 좀 다르게 아마 본인이 이제 지금 약간 꼬인 그다음에 어쨌든 9월 국회에서는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야당에 물론 도움 없이도 여당의 일반 국주가 가능하지만 과연 그게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건가 이렇게 놓고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야당의 협조가 그다음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간 건데 역시 정치인다운 전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네. 이제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여기 어떻게 대응하는 건데 저는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출구를 열어놨잖아요. 자, 그 대통령과 나중에 1대1로 그러니까 시기도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확답해 준다 그러면 나는 언제라도 응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대통령이 순방 갔다 와서 외교 성과 설명하고 이제 여야 협치 주문하는 이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도 좋은 상황인데 네. 이때 야당 대표가 가면은 말 그대로 들러리 서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야당 대표가 아무것도 얻어오는 거 없이 없어. 이번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뭘 그렇게 얻어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지자들이나 야당 쪽에서는 아니 당신 가서 밥만 얻어먹고 왔냐 또 가서 얘기만 들어주고 들러리 쓰고 왔냐 이런 비판을 듣기 마련이니까 자 나중에 내가 1대1로 만나서 꼬인 전국과 막힌 이 전국을 내가 풀기 위한 대통령의 담판을 내가 약속받았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또 보장을 해줘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지금 신임 대표기도 하고 아직도 사실상 이번에 당에서 얻은 득표율 구조를 놓고 보면은 책임당원의 4분의 1밖에 18만 5천 표밖에 못 받았거든요. 아직은 리더십이 좀 취약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의 약간 정치적 권위를 좀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그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공간을 열어줘야지 앞으로 여야 가능성도 있는 여야 협치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우상호 수석이라든가 지금 김민석 총리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쪽들을 좀 지금 물밑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겠다. 그게 결코 정청래 대표에 대한 패싱도 아니고 네. 오히려 약간의 레벨이 높은 정치 문화를 저는 오히려 만드는 그런 길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에 외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그 여당 의원들과 회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야당의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뭐 저는 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과의 그러니까 이 오찬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야당을 한다 뭐 그런 순서를 제 생각에 유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일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새가 갖춰진 것이고요.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그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지금 전달된 메시지가 바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는 메시지였거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치는 일단 성공을 하고 돌아왔지만 또 지금 돌아오면 바로 돌아오면서 아마 머릿속에 가득 채웠던 것이 국내 정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됐고 그 대표가 강한 선명성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한번 대면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담 한번 들어보겠다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포용과 관용 뭐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특히 이 지금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야만 아무래도 지금 의석수가 많다고 하지만 이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강자가 너무 세면 안 된다. 조용히 성과를 내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본다고 한다면 네. 야당과의 대화 협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하나의 원칙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를 직접 요구했습니다.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건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른 정부 부처는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의 의도대로 돌아가지만 이게 합의제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차라리 전공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감사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그 취임 이후에 이제 정치적 편향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걸 문제 삼는 건데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거든요. 근데 주의를 가지고 이제 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권고 사직은 그건 너무 센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새로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이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니까 그걸 보긴 하는데 그것도 몇 개월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차라리 당신 출마하는 것 같고 정치 장사하는 것 같으니 아예 이참에 그만두고
가지고 나가서 차라리 본업을 하시오라고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금도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그 선택, 그다음에 출마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자유고, 그다음에 선택의 문제인데 그걸 마치 강제하듯이 당신 나갈 거니까 그만둬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진숙에 대한 이른바 부담론, 그것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전 차라리 지금 이게 5인 합의제 기관인데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2인 체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5인체를 합의해가지고 또 하다가 저는 차라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다시 바꾸는 그게 전공법이지, 이렇게 외곽에서 군부를 떼듯이 이진숙 위원장을 압박하고 차라리 출마할 거니까 나가라, 당신 공직적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권에서는 그러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12.3자면 이문정 동부지검장부터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저는 합의제 기관답게 운영해서 좀 정상화시키다가 이게 차라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럼 정당성을 갖고 다시 바꾸든지 이게 온당한 방법이지, 이렇게 마치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은 조금 오히려 이진숙 키우기에만 도움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출마 얘기는 말 그대로 설인데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는 출마를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긴 몰라도 지금 뭐 우상호 지금 정무수석이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할 거니까 나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은 전한길 씨가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하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또 공동으로 지금 뭐 대구시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진숙 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 네. 그걸 지금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 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야기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인 것이고, 사실 이 이인숙 방통위원장이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주가를 높이기 위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비공개에서 나왔던 발언도 자신이 공개를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득점을 챙기는데 악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측면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도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아예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랄까 밥그릇만 챙길 것 같으면 빨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통위가 지금 사실은 2인 체제도 아니고 1인 체제예요. 그렇죠. 지금 이 부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위가 지금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지금 이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은 방통위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디어 시정각 방통위원회라는 새로운 하나 거버넌스를 아마 곧 만들 것 같은데,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인숙 위원장이 거치도 정리될 수밖에 없는데 뭐 굳이 편집 풍파를 만들면서까지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워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양쪽 다 함께하기에는 껄끄럽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합의제 기구답게 5인 체제를 정상화시켜서 여야에서 다 추천받아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든가. 네. 그게 싫다면은 법안을 만들어서 저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 게, 지금 왜냐하면 이 시청각 미디어 위원회라는 게 이제 나중에 그 구체적인 시행령까지를 포함하면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그 논의해서 차라리 여야 합의로 그러면은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제가 정기국회 하나 통과시켜서 내년 봄에 새롭게 출범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하나 쫓아낸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 자, 그렇게 새로 오는 방통위원장은 그러면 또 다른 또 정치 편향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합의제 기구에 대한 처리 문제는 조금 더디더라도 여야 합의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제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동 지방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호우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하연 기자, 호우특보가 언제 내려졌습니까? 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서남권에 먼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새벽 6시에는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 성남과 남양주, 의정부, 하남과 양주, 구리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산지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아침 7시 반에 호우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밤 사이에도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낮 동안 불안정한 대기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형성된 겁니다. 어제부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살펴보면 전남 광양 백운산이 101.5mm를 기록했고 경기 연천 중면에도 78mm가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1시간에 58.5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부, 남부 내륙,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0mm 이상 내릴 걸로 예상되고 비구름대가 내일 오전부터 중부를 거쳐 남부로 내려가 충청과 전남, 경남 등 남부 지역에도 최고 80mm까지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가뭄이 심한 영동 지방에는 이번에도 해가 날 만한 비가 내리지 않겠는데요. 기상청은 이 지역 강수량이 5mm에 못 미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강릉의 최근 6달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밤에도 강릉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을 덮친 가뭄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 상수원 저수율이 결국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주상수원인 오봉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연일 역대 최저 저수율을 갈아치웠는데 결국 저수율 15%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2km 아래 임시 양수장에서 하루 10,000톤씩 물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떨어지는 저수율을 막지 못했습니다.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앞서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져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과 이통장들이 계량기 잠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빨래나 샤워 같은 일상생활 불편이 더 커지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수마저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강릉의 한 대형 체육관 주차장에는 생수가 가득 쌓였습니다.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마실 물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는 시민들을 위한 생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생수가 100만 병이 넘습니다.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에 우선 배분을 시작했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는 직접 배달할 계획입니다.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릉시는 지난 29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확보 방안과 급수 차량 추가, 공공시설 운영 제한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때늦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서는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전국의 소방차가 급수 지원을 위해 모였습니다. 가뭄으로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강북 공설 운동장에 전국 각지에서 급파된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에 따라 급수 지원에 나선 겁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은 산불이나 코로나 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43차례 발령됐지만 가뭄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종 재해나 이런 산불 같은 경우 많이 다녀봤는데 가뭄으로 인한 지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소방차들은 속초와 동해 등 인근 4개 시군에서 물을 담아 강릉 홍제 정수장으로 옮깁니다. 저수율 15% 선이 무너진 강릉의 주상수원 오봉저수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원된 소방차는 모두 71대로 하루 3,000톤의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릉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 8만여 톤의 3% 수준이지만 극심한 물 부족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평 수해로 인해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경기 북부에서도 강원도에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되면서 물 절약 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주류 공장이 지하 안반수를 여과에 제공하는 샘터에는 식수를 아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은 자발적으로 단축 영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단축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그래도 물을 아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같이 동참하겠다. 이 뜻이 제일 커요. 하지만 가뭄을 해소할 만한 단비 소식은 여전히 없어 가뭄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제 충남 천안의 교차로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소식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한 대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남 천안 불당동의 교차로에서 40대가 몰던 SUV와 차량 2대가 부딪혔습니다. SUV 뒷좌석에 있던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군의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10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님이랑 애가 그 주변에 앉아가지고 달래고 있고 구급차랑 소방차 지나가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앞서가던 40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커다란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어제 저녁 경부고속도로 양재 방면 서초나들목 부근을 지나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박았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시간 넘게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기대에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집값 안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6.27 대출 규제를 잘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될지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공급대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9월 초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못 박은 상황.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택 공급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 될 전망인데 수도권 공공택지, 노후청사, 유휴부지 활용과 3기 신도시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만 공급 대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도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에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이런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어야만 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을 서두르기 위해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 용적률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기 신도시 수준인 300에서 350%까지 확대할 경우 충분히 그런 물량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공원 녹지나 자조경지를 축소해서 주택경지로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물량 확대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20만 호, 25만 호 정도의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시장의 관심이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주택 공급 대책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급 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하반기 집값 흐름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 보험 한도는 한 금융회사에서 한 사람이 맡긴 모든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보호하는 최대 금액을 말하며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보호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 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게 됐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우 관련 속보입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시내 하천이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청계천과 안양천 등 하천 29곳 출입을 통제하고 빗물 펌프장 7곳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늘 새벽 4시 10분부터 많은 비가 오자 주의 단계인 1단계를 실시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지하차도 100곳의 CCTV를 집중 점검하고 통제를 위해 현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까지 비 피해는 없다며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보고한 상호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각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 고율 관세를 물린 인도를 향해서는 러시아 전쟁의 자금 세탁소 역할을 한다고 맹비난했는데 반서방 진영의 중국 결집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방송에 나와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여전히 협상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법원이 당분간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국가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전날에도 무역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 항소법원의 제동에도 기존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관세와 미국이 걷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항소법원의 7대4 의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원 판사가 미국을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용기에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연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정책 부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백악관 무역고문인 피터 나바로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6대3의 보수 우위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지지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나바로는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종말이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boss is always right. This was weaponized partisan injustice at its worst. Politicians in black robes. 50%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 인도를 향해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도가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해 유럽 등에 비싸게 다시 팔아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와 인도 등 반서방 진영이 결집하는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 벗어나 미국 군사 전략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전쟁부는 1789년 건국 초기 설립돼 해군과 해병대를 관할하는 해군부와 함께 158년간 존속했습니다. 1947년 통합지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한 국방부가 창설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8년 만에 다시 전쟁부로 되돌리려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따릅니다. 지금까지 방어 중심 국방 철학을 폐기하고 필요하면 선제 공격도 불사하는 공격적 군사 전략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선언입니다. 조만간 내놓을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는 새 국방 전략과 맞물려 군사 패권 강화 의지를 천명한 셈입니다. Department of Defense, we won the World War I, World War II. It was called the Department of War. We had an unbelievable history of victory when it was Department of War. 트럼프는 주 방위군 내에 공공질서 유지 전담 특수 방위군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주지사 요청 없이도 대통령이 직접 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요 도시에 폭력 사태 등을 이유로 주 방위군을 투입했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I'm really saying, and I say this to all of you, in a certain way, we should wait to be asked because they have cities that are so under control, out of control. 대외적으론 공격적인 군사 노선을, 내부적으론 군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세계의 평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놓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습니다.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그냥 밀어붙일 심산이어서 의회와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이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특검은 특히 위원들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출입국 금지 담당팀을 대기하도록 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라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7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거듭되면서 지난달 11일부터 궐석재판 형태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최진규 전 해병대 포 11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지난달 20일과 25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최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실종자 수색작전 전날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며 수중수색으로 해석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을 상대로 수색작전 당시 상황과 수중수색 취지의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 등을 물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2라운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제가 매관매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금속들을 받고 어떤 자리를 약속했다 이런 혐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가를 받고 인사에 개입을 하고 또 인사를 실제로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매관매직 의혹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이런 의혹은 서희건설 측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서희건설 측에서 이 사위 그러니까 회장의 사위 인상 청탁 대가로 1억 원대의 그런 명품 목걸이라든가 귀걸이 등 이런 귀금속을 직접 전달했다라는 점을 자수서에 기재를 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 최근에 이런 매관매직 의혹이 추가로 또 제기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를 해주면서 여기에 대가로 이 금 거북이를 제공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이제 이른바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사실 받은 귀금속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 정리를 하면서도 헷갈리거든요. 예, 어떤 귀금속에 받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귀금속 그러니까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한 이 귀걸이 브로치 3종 세트 이것을 이제 김건희 씨가 전달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청탁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배용 국가교육
교육위원장의 그런 임명과 관련해서 금거부기를 받았다라는 사실 그런 의혹 역시도 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런 인사청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귀금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가 시계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이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부탁을 들어주었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해서 부탁을 받으면서 샤넬백이라든가 혹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의 귀금품을 받았다라는 내용까지도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검은 지금 말씀하신 그 금거부기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게 맞다라고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김건희 씨는 민간인이라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과연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긴 하지만 역시 공식적으로는 비공무원에 해당을 합니다. 이 따라서 경우의 수를 조금 나눠봐야 실제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금품들을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윤 전 대통령 역시도 알고 있었다. 이 금거부기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인사를 해준 것이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비록 비공무원이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공범 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뇌물 관련 범죄로 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이제 인사청탁,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만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김건희 씨 역시도 이 공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뇌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금품을 받고 또 그 대가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 사람의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뇌물죄잖아요. 근데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민간인이 귀금속을 받고 어떤 자리를 약속을 한다든지 하는 게 당연히 부적절한 일일 텐데, 만약 뇌물죄가 아니라면 어떤 부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제 수사의 방향을 잡고 기소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받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해 주었다라는 혐의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린 그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비공무원에게 인정이 될 수 있는 혐의점이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사실 이 수사의 그런 시점을 봤을 때 뇌물의 그런 공범 관계까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혹은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를 하고 또 기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핵심 피의자죠. IMS 모빌리티의 조영탁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이제 내일 결정됩니다. 이제 특검은 김건희 씨 쪽으로 이게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 대표 역시도 김혜성 씨와 마찬가지로 이 투자 업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상당히 과시해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고, 또 실제로 이제 특검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러한 친분 관계를 과시해왔다라는 점을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굳이 이제 특검에서 이런 내용까지 명시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관련해서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수사 대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 아닐까. 지금 조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이제 구속영장에 청구되어 있는 혐의가 결국 뭐 특가법상, 특경법상 배임이라든가 횡령 범죄인데, 이러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그런 관계를 적시해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뇌물 같은 이런 범죄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미리 조금 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이 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을 때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액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점은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그런 관계를 이용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제적인 그런 개입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속영장 청구와 또 실제로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국회 체포 동의를 받아야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체포 동의 요구서는 이제 법원에서 법무부 그러니까 정부 측으로 일단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된다면 그 문건은 다시 이제 국회로 가서 본회의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일단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런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실질적으로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일단 뭐 일정을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정기국회 개원일이라든가 혹은 국회의장의 해외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9월 1일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은 뭐 9월 9일쯤에 이제 본회의에서 포결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민주당 측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권성동 의원이 서약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권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국회의 그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국회의원 개인이 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뭐 선언적인 의미는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곧바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헌법과 국회법 등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 국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고 물론 저런 서약서가 결국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앞으로의 이런 남은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라든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다가올 인사청문회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대응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가 모두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위장의 사선 김도읍 의원님을 내정했고요. 사무총장으로 재선의 정의용 의원님을 내정했습니다. 내정된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점과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그리고 속도감 있게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도읍 의원님께서는 조국 낙마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국 저격수로 이미 국민들께 잘 알려져 있으십니다. 또한 법사위원장 시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워 오셨습니다. 또 우리 정의용 의원은 사무처의 여러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분의 여러 능력과 역량이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여러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여러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는 것,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있었던 연찬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모두 함께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을 말씀드렸지만 우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다른 약속들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습니다.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나쁘끄러운 회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미국은 양자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 감사합니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 국가로 만든 회담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입니다. 합의문은 메뉴판에 받아온 사인으로 대신하겠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체입니다. 대통령실과 일부 국내 언론은 이런 회담을 두고 자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 바쁩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자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퍼주어야 합니까? 둘째, 국내 기업을 쥐어짜서 그렇게 퍼주고 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고도 노란 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셋째, 조선 자동차 등 국내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 싸우는 것이 혁신이라고 밝혔고요. 중도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중도 유권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곧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 속에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58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한 날짜인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8%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증시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3,100포인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이번 달 들어 박스권 탈출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9월 첫 개장일인 오늘 아침엔 일단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0.67% 내린 3,164포인트로 개장했고 이후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2% 내린 795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자, 중국의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기술주들이 급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외국인의 주식 매도, 그리고 트럼프의 연준 압박으로 인한 상승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0.1원 내린 1,390원으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도 알아봤습니다. 자, 서정빈 변호사와 특검 수사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학자 총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이 논의가 이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한학자 총재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일단 다들 예측하기로는 조만간 소환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우선 특검 측에서는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와는 별개로 이제 먼저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나 진술 증거들이 어느 정도는 축적이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먼저 소환을 할 것도 가능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권성동 의원이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완 수사를 하고 이어서 이제 한 총재를 소환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는 상당히 소명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한 총재를 부르기에는 충분히 이제 사건이 무르익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점이 이제 한 총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시기를 조금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가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곧바로 한 총재를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결국 특검이 구속 없이,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해서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는데 지금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해서 특검이 사실 상세하게 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쪽집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 것까지 걷어들여서 파쇄했다라는 그 정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혐의의 소명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결국 구속영장을 그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소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이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이제 내란 행위에 방조를 하였다라는 점이 입증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이 법리적인 그런 다툼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편으로는 이후에 있었던 그런 문서를 파쇄하는 그런 혐의들 역시 그런 문제점들 역시도 사실은 구체적인 이런 내란 혐의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국 중요했던 것은 이 내란 방조와 관련해서 이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후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조금 달리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나.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재판 상황에서는 이 특검에서 사실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파악했다라고 볼 것 같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이 과연 한덕수 전 총리의 행동들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가, 내란을 방조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요. 먼저 이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7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한국철도공사 본사 그리고 대구 본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향후에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사고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수사상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라고 지금 경찰 측에서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7명의 작업자가 다친 일이 있었는데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빈 변호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 빗줄기가 약하거나 잦아들었다가도 곳에 따라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4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서부와 남해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지나는 충남 태안과 홍성에는 추가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수도권 서부와 제주 산간에도 새벽부터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그 밖의 지역에도 영향을 주며 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많은 곳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영동 지방은 5mm 미만의 적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오며 폭염특보는 일부 해제 완화됐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9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 중북부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남부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